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 경제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인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상 속의 적당한 긴장감, 우리 뇌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전기료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전기료 동결, 연료비 연동제 올해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기름값, 가스값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전기료도 같이 올라가거나 오히려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거나 이거 없네.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전, 유가 올라 손실 불가피하다. 원래대로라면 전기를 좀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전 역시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 급락에 주주들은 부글부글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1단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진이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도에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가 나옵니다.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살아남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경기도 반도체 특구 팀장이 산 땅 20억 뛰었다. 무슨 일일까요? 기업 투자 유치 담당 간부인데요. SK 하이닉스 발표 직전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주변 땅을. 가족회사 명의로 개발지 옆 폐가 그리고 땅 5억에 매입했는데 지금 25억까지 가격이 올랐다. 이거 뭔가 좀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신도시 땅 주인 보상 때 토지 보유 기간을 따진다. 지금은요, 보유 상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래 갖고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짧게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일정 면적 넘게 갖고 있으면 혜택. 현 제도로는 외지인 투기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보유 기간 짧으면 보상을 하지 않기로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 투기 근절 대책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장혜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뤄진 인상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 봤던 전기료 문제입니다. 연동제, 연료비와 같이 움직이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뤄진 인상,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명은 짐 싼다. 짐작이 가시죠? 야권 단일 후보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발표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해도 될까요?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새 검찰총장. 지금 새 검찰총장을 뽑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 명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경제 문제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료입니다. 4월 선거를 의식했나 유가가 올랐지만 2분기 전기료 안 올린다 이겁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무색한 요금 동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건요.
무슨 가스, 그러니까 연료로 가스를 쓰잖아요. 그리고 뭐 석탄, 기름, 뭐 이런 게 가격이 오르면 같이 맞춰서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같이 맞춰 내려가는 겁니다. 올해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게 적용이 됐어서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근데 이번에 유가가 뛰고 있죠. 그러면 이번엔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부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기를 선거 악재 맞고 유가 전망 실수 덮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거 뭔가 오르는 거 좋지 않다. 그리고요. 유가 전망 뭐 괜찮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게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실수를 덮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요.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소 가보면 기름값이 매일 뛰고 있어요. 유가 상승 지속에 7월부터는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뤄진 인상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3년 만에 겨우 흑자 전환했는데 한전 급등한 연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또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LNG 45%, 유가 19% 올랐지만 이 연동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요. 연동제. 근데 지금 정부가 망설이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 감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도는 이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근데 한전 적자는 한두 푼이 아니고요.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제도적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됐고요. 이거에 따라서 연동제를 하자라고 그래서 지금 연동이 된 건데요. 근데 연동제 이게 지침으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예외가 있군요. 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이 이번에 발동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지난주에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이 시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한전의 이 조치는 예상이 충분히 돼 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또 코로나도 있고 선거, 물론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 현재 LNG와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의 상황이나 유가 전망은 뭐 여러 가지가 관련이 돼 있는데 정치적 상황이 관련이 돼 있고요. 수급도 또 관련이 돼 있어서 앞으로도 유가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매우 불투명하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다음 이 분기가 지나서 이제 7월에 또 다시 결정을 할 상황이 되는데 그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깊고 한전의 고민도 깊고 지금 이 문제는 약간 연기는 됐지만 계속해서 잠복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분기 이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는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중동의 정세나 미국의 외교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중동의 정세가 중동은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그 여러 산유국들이 다 정세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고 또 석유 수송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외교, 미중 갈등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신경미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4월 보궐선거가 없었다라면 좀 달라졌을 것이다. 좀 언론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그걸 뭐 신이 아닌다면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변수는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나 뭐 정부에서는 지금 뭐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다들 힘든데 지금 전기요금을 올릴 때는 아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 얘기가 오늘 기사로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LH 사태 이후에 투기 관련된 내용이 매일같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죠 지금. 오늘도 역시 나왔습니다. 이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 반도체 특구 뭐 투기 의혹 뭐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앞서 일면 기사 본 내용의 좀 연장선입니다. 10배, 20배 뛰는 건 기본이다. 진짜 꾼들은 개발지 주변을 산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 예정된 곳, 개발이 될 곳 땅을 사는 것보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진정한 꾼들이다. 이른바 이런 투기 이런 영역에서 고수로 통한다 이거죠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신도시 도로 주변이나 교차로 부지는 수십 배 오르기도 한다. 수십 배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원래 산 가격의 수십 배라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민간 개발 정보 활용한 투기도 이것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소문이 상당히 많죠.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외지인들이 트렁크에 현금으로 몇 억씩 싣고 땅 살 곳 없느냐 지방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요. 이제 SK가 이제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지에 예. 경기도청의 이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담당 공무원이 예. 폐가를 사놓은 겁니다. 평당 10,000원에. 오른쪽 보면 완전히 폐가이지 않습니까? 예. 폐가가 있는 쓰지 않는 땅을 왜 평당 100만 원 주고 저렴한 가격에 사놓았을까?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뭔가를 알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인근에 SK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투자되어서 새로운 이 택지 조성 붐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게 아니고서는 저렇게 용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폐가를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사놓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공직에서 떠났다 그래요. 지금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에 토지 보상을 받는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해도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LH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나 기업의 공장이 지어지는 등 민간 부지 인근에도요. 예. 그 부지가 들어서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그 진출입로, 그 주변 임야를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땅을 많이 사놓고 투기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점점 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고 또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누나와 보좌관 출신인 도의원이 예. 지금 경기도 광주 임종성 의원 지역구에 고산 택지 지구가 아니라요. 그 진출입로 부근에 맹지를 삽니다. 근데 맹지를 사고 한 달 만에 갑자기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산 땅에 폭 12m의 도로가 설치되는 계획이 수립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값이 지금 샀을 때보다 지금 10배 논란이 되고 넘게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네,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임종성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예.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누나와 전직 보좌관 출신 도의원이 땅을 사니까 갑자기 도로가 놓인다. 근데 이건 택지지구에 땅을 산 게 아니라 예. 택지지구 진출입로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 보상을 받는 그 지구보다 지구 근처에 사는 게 진짜 꾼들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고요. 특검 도입도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 지구뿐만이 아니라 민간 개발 지구 그리고 그 주변 진출입로가 될 수 있는 주변 부근의 땅까지 소유주들을 전수조사해서 예.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투기가 있는지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는 저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 의혹 이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민간 개발 정보 혹시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미리 알고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에요. 지금. 손아람 변호사. 예. 이런 경우 민간 개발 정보를 활용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거. 사실은 민간인이 민간 개발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현행 법상 뭐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처럼 예. 공무원이 민간 개발 정보를 자신의 공직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일반 대중보다 먼저 획득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민간 개발 정보가 있고요. 어떤 민간인이 공직이 아닌 분이 뭐 그거를 어떻게 투자했다 이런 거는 법상으로 어떻게 방법은 없지만 네. 그 투자 관련된 사람이
공직자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민간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민간 개발은 당연히 행정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제 택지도 조성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분들은 더 늦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하는 분이다라고 하면 그런 정보를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순수한 민간 정보라는 것은 오히려 없을 수 있다. 모든 민간 개발도 일정 부분 공적 정보의 성향을 가진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공직자들의 남보다 한 발 빠른 정보, 공직을 이용한 투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발본색원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의혹 제기가 된 거예요. 뭐 처음 나왔으니까요. 좀 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관계되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어떤 해명, 뭐 설명, 억울하다면 억울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뭔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야권 후보 단일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요. 올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여론조사가 빨리 끝났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두 당사자죠. 어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오세훈, 내곡동 땅 불 끄기 올인. 지금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을. 그리고 안철수, 거침없는 우클릭 행보다. 우클릭. 자, 그럼 한 명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입니다. 이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당 후보에 이어서 같이 경쟁을 하는, 단일화 경쟁을 하는 안철수 후보까지 문제를 삼자. 어제 전 뭔가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죠. 그러면서 이건 이미 그 전부터 뭔가 진행돼 있던 거, 정해졌던 거다. 이런 설명을 또 내놨어요. 그래서 뭐 셀프 부상 의혹 반박에 태세 전환을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내곡동 땅 문제와 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자 안철수 신기루 같은 후보다 대립각을 세웠다. 이렇게 받아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안철수 후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제목은 우클릭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없어져야 할 3명이 누구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범보수 대통합, 태극기 세력도 포함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클릭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곡동 땅,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세훈 후보 사퇴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뭔가 공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두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흑색 선전입니다. 거기에 편승하시는 건 사실은 단일화 과정 속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퇴할 수도 있다. 그러자 신기루 같은 후보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오늘 경쟁이 치열하니까 저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 야권 단일 후보들도 주목을 받지만 이 인물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또 알려져 있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후보 용단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에 대해서 감사하다. 근데 오세훈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자당 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요, 오안 원래는 어제 만나서 뭔가 좀 행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자 그거를 만나지 말라 막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니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단일화해서 이기면 승복할 거냐 묻자 그런 가정법 질문엔 답 못한다. 이 질문이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위원장님 특유의 언어 습관을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때문에 단일화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에 대해 내가 그런 유치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안철수 대표가 이기더라도 승복하실 건지. 나는 그런 가정된 질문엔 답 안 해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오세훈 후보가 확실하게 단일 후보가 된다는 걸 나는 읽을 수가 있어. 뭐 어저께 뭐 방송 3사가 여론조사 한 거를 갖다가 한번 제대로 인식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는 대략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초박빙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어제. 박빙으로 나오든지 뭐 10% 차이가 나오든지 이기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데 뭘. 정해져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전 같은 정당이니까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영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이기면 김종인 뜨고 안철수 이기면 김종인 지고 이렇게 됩니다. 야권 단일화 결과 따라 김종인 비대위원장 행로가 결정이 될 것이다. 오세훈 승리 땐 킹메이커 역할 거론되고요. 안철수로 결정된 반 김종인, 그러니까 반발이 거세질 듯하다. 뭐 이런 겁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재호 교수님. 예.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김종인 후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할까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되면 킹메이커 역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킹메이커 역할까지 더 연장이 될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면은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당장 책임론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요. 4월 7일 재보선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진두지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뭐 4월 7일 선거 이전에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예. 안팎에서 특히 이제 밖에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고 안에서는 또 김무성, 이재호 이런 사람도 사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승리한다면은 예. 4월 7일 선거 자체도 본인이 진두지휘하기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한 승리는 야권 단일화에서 단일 후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현재 이 오늘 9시 반에 예. 뚜껑을 여는데 그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 3%에서 5%포인트 차로 이긴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모 최고위원이. 그렇지만은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다. 그러니까 오늘 9시 반에 제가 볼 땐 당장 세 가지 경제 주체들의 정치 주체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정치 운명이 바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 당 그리고 국민의힘 예. 이 두 정당의 운명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운명이 바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서도 승리하고 예.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전체 범야권 통합의 중심 그립을 안철수 국민의당이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범야권 통합의 중심이 안철수 후보가 중심이 되다 보면은 예. 오히려 국민의 힘이 거기에 흡수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의 정치적인 체면 그리고 정치적인 운명까지 다 걸고 확실하게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뭐 4월 7일 이전에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대선과 관련된 어떤 역할 그런 역할을 연장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확실하게 연장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해서 승리를 하고요.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까지 승리를 한다면은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승리의 마술사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대선 승리했고 또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맡아서 총선 승리를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오세훈 후보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라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역전시킬 경우에 예.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당내에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정식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추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다음 대선까지 또 그립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금 전 총장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동시에 또 일부에서는 본인이 또 대권 욕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뭐 최소한 당대표 추대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전망하신 거예요.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천하람 변호사. 예. 두 가지입니다. 오늘 단일화 결과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갈래가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오세훈 후보가 뭐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한다면 당연히 뭐 최선을 다해서 4.7 재보선을 이기기 위해서 뭐 진두지휘를 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아마 그 저희 서울시장 본선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김종인 체제가 여러 가지 당내 뭐 반발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는 뭐 손을 떼겠다라고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본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보면 야권에서 서울시장만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지금 LH 사태 때문에 어찌 보면 야권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면서 예. 이왕이면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봐도 민주당의 서울시를 계속 가져가는 것만 막아도 어느 정도의 성공이다. 2월만 돼도 국민의힘 후보가 꼭 아니고 야권 후보만이라도 승리해도 이렇게 됐었다 이것도 기대치 네, 맞습니다.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악은 결국은 서울시장을 민주당에게 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별개로 예. 나름대로 선거를 지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선거를 지휘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가 유세 현장에 같이 두 손 맞잡고 손을 들고 만세를 외치고 이런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안철수 후보 본인도 자기가 뭐 후보로 결정되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고 예.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도 아까 우클릭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 4.7 재보궐 이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의 그 명분이 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도 추후에 합당을 전제로 우리가 그래도 국민의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잡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뭐 같은 여지는 있다 이거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가 참 안 좋다, 나쁘다. 왜냐하면 앞서서요 뭔가 이렇게 날선 발언들 주고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오늘 오전에 나오는 결과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전개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34%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집권 후 최저다. 여당 보선 그리고 대선까지도 지금 빨간불 아니냐. 이 기사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가 맨 위쪽에 있습니다. 내려가죠. 올해 들어 쭉 내려가서 지금 34.1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당 지지율도 이게 좀 역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물론 전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사는 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 관련 사항은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 어제 이제 공약을 또 하나 내놨습니다. 유치원도 무상급식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상급식 하면 또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오세훈 후보. 그렇습니다. 5대 돌봄 공약도 학부모 표심 잡기다. 시장시설 무상급식 반대한 오세훈 후보와 차별화. 뭐 이런 걸 강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집중 지금 공략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박영선 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차별했고 그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사퇴한 후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낡은 행정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당 상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속타는 민주당, 오세훈 후보를 때리며 지인 찾기 총동원. 지인 찾기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의원 전원에게 서울, 부산 지원 가라. 향후회 등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다 호소해라. 아시는 분에게 다 연락해서 호소를 하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당 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현장 시찰하고도 몰랐다고 발표한다. 막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일단 여당 상황 언론에서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을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두 가지 상황인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여당이 어떤 상황인 건지 지금. 일단 하여튼 오 후보와 안 후보 네. 9시 반에 누가 될지 뭐 전혀 모르겠지만 예. 오 후보와 안 후보의 약점을 때리는데요. 오 후보의 약점은 상당히 뚜렷하죠. 안 후보는 사실은 기러기 행각을 10년 동안 했다. 예. 그리고 실체가 없다라는 건데 약간 막연한가요? 네, 좀 막연하죠. 이건 뭐 증거를 딱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오 후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곡동 땅 문제도 증거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고 실패한 시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무상급식을 이유로 해서 자기 직을 또 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 후보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때릴 만한 소재가 충분히 있고 지금 오 후보가 답변을 내놓는 것이 다 거짓말로 판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과 관련해서는 4대 거짓말로 이미 요약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딱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금 그렇죠.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오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예. 노정부 때 일이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노정부가 해준 것이다라는 첫 번째 얘기가 있고 두 번째 나는 그 땅 잘 몰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시장할 때 관여하지도 않았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익을 본 적이 없다. 이건데 나는 몰랐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거짓으로 입증이 사실 된 거죠. 그리고 이익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그 당시에 부동산 사정을 봤을 때 그건 예. 아닌데 지금 결정적인 것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시장일 때 나는 보고도 받지도 않았고 주택국장이 예. 다 알아서 한 거다라는 거죠. 거기 등장하는 게 이제 전결 얘기죠. 거기서 그렇죠. 등장하는 게. 전결 예. 조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직을 걸은 겁니다. 또다시 직을 걸은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캐고 있고 어저께 새로 문건을 내놨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짓말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노정부 때 결정이 된 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지금 입증이 되지 않는 걸 계속해서 자료를 내면서 거짓말을 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캠프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대 거짓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예. 그리고 무상급식 때문에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다시 실패한 시장이라는 것을 약간 좀 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네, 측면이 이미지를 다시 또 덧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캠프도 면밀히 보고 있고요. 예. 그 여론조사를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LH 사태 때문에 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윤석열 파동 때와는 좀 다릅니다. 윤석열 파동 때는 검찰의 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LH 사태는 부동산의 일이고 예. 공직 내지는 공직에 관련된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예. 이 국민적 분노는 대단히 크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화가 납니다. 여든 야든 공직이건 공직을 갖지 않은 사람이건 이건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는 건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청와대 쪽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쪽이 더 좀 신속하고 적확하게 조치를 해주고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캠프의 생각입니다. 자,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예. 우선 내곡동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 계획에 대해 검토하면서 예. 그때 이미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의 땅이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땅을 오세훈 후보가 억지로 처가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추후에 포함시켰다면 예. 대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예. 2004년 노무현 정부 국토부의 첫 회의에서 그 땅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면 나중에야 이미 이 노무현 정부에서 설정한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 주택 공급하기 위해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없던 땅, 포함되지 않았던 그림을 새로 그린 건 아니라는 게 중점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저는 이 박영선 캠프의 선거운동이 부산에 김영춘 캠프보다는 낫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던졌어요. 그렇죠. 그 새로운 공약이죠. 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물론 네거티브에 다소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만 예. 적어도 새로운 쟁점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부산의 캠프를 보게 되면 지금 박형준 후보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덕도를 제외하면 예. 그럼 김영춘의 공약은 무엇이냐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네거티브 일색인데 그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네, 후한 그 점수를 부분은.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나 또 부산의 박형준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먹히지 않는 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리얼미터 지지율 표를 보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크로스를 해버립니다. 이건 거의 지난 4년 동안 보기 힘든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4%가 나왔는데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는 35.5%가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예. 문재인 정부 역사상 통틀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굳건히 40% 이상으로 버텨주고 있을 때는 후보들이 다소 삐끗하거나 예. 좀 네거티브를 했을 때 이게 국민에게 잘 먹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상징 자산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예.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네거티브에 귀를 많이 안 기울이게 되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LH 사태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된 게 이 LH 사태의 본질이 결국 토지와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오세훈 후보 이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예. 토지 보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요. 이게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명저가 있죠. 예. 코끼리를 계속 말할수록 사람들이 코끼리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토지 보상 이야기를 계속 할수록 이게 오세훈 후보가 잘못했네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LH 사태가 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토지 보상 LH는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땅 얘기를 자꾸만 할수록 LH 사태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 게 지난 예. 주말 집계되어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네거티브가 큰 영향이 없었다는 그 결과들이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이 프레임 효과, 계속 LH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예. 이 역효과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민주당 차원에서 냉철한 분석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배정호 교수님. 일단 내곡동 문제가요. 누구에게 유불리한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진실이냐가 핵심 본질이죠. 예. 그런데 지금 2004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토했다라는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는 자료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아마 이제 공방이나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질문, 질의 이런 게 계속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각자의 근거 자료가 다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실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오세훈 전 시장이죠. 당시에 이걸 팩트 자체를 본인이 틀리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게 2009년도에 있었는데 2006년도에 있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설명할 때 그게 좀 잘못되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럼 2006년과 예. 2009년이 한가 땅인 게 그때는 본인이 시장 재직이 아니었고 노무현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2009년이 되면 본인이 시장 재직 중이고 그리고 또 정권이 MB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중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을 단순 착오로 본인이 틀렸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전혀 자기는 몰랐고 국장이 전결했다. 예. 그러면 22만 평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땅 그린벨트를 해지하는데 예. 시장이 몰랐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진실을 해명하면 되는데 직을 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이 서울시장 할 때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직을 걸어가지고 예.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또 이번에 정계 은퇴까지 직을 거니까 당장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거는 불안한 후보다, 사라질 후보다 라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상당히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하람 변호사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부분 저도 아까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에 예.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네거티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국민들이 느끼실 게 아니 과연 민주당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의원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정치인들만 놓고 보더라도 10분 이상이 지금 LH 사태와 관련해서 내지는 토지 부동산 뭐 투기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땅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잘못 프레임을 짰던 것이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담백하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정부,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부분도 조사하겠다. 그 전부터 있던 부동산 적폐다 이런 식으로 이미 민주당이 다소간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께 이미 줬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오세훈 후보도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 뭐 발표를 하거나 했을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이미 어차피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일이고 예.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되는 일인데 예. 서울 시민들께서 보실 때 민주당이 뭔가 군부름 많이 떼고 의혹 제기는 하는데 예.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는 것은 없거든요. 과연 오세훈 후보 본인이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기서 부당한 대가를 받았느냐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시장을 할 때 본인의 토지가, 가족의 토지가 예. 보상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당시 시세에 비해서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거나 이거에 과도하게 본인이 개입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억지로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단지 오세훈 캠프에서 몇 가지 정보를 착오로 잘못 제공했다. 뭐 날짜를 틀렸다. 뭐 과거의 일인데 진행 상황을 잘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꼬리 잡기 내지는 트집 잡기식 공세만 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께서 이런 네거티브 좀 피로하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결국 이런 땅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 민주당과 LH가 연상이 되고 결국은 박영선 후보에게 악영향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각각 이렇게 계속 공방이 캠프에서도 오가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오전에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 어느 정도 약간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 역시 오늘 단일화 결과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합니다, 지금요. 양쪽에서 치열하게 공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요새
기사가 좀 간간히 나옵니다. 지금 관련 기사가요. 윤석열 지지율 40% 육박, 독주 양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한 조사입니다. 39.1이 나왔어요. 단연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른 여당 대선 주자에 비해서요.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정치 행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김영석 교수, 뭐 책도 내주셔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 이 김영석 교수는요, 이런 별칭을 좀 갖고 계시죠. 101세의 철학자. 1세기 넘게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 거죠. 101세의 철학자로 불리는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를 최근에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났으면 뭔가를 물어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 101살 철학자 김영석에게 물었다. 제가 정치해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군요. 정치권에서 지금 여기에 촉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 교수가 전한 윤 전 총장과의 대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해도 될까요? 제가 그런 데 어울릴까요? 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정치는 뭐 애국심과 그릇이 크면 되는데 그러면서 뭐 민주주의에 보니까 민주주의에 열정이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애국심과 그릇이 크면 해도 된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윤 전 총장의 아버지께서 면담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만 뭐 좀 그런 거절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소개가 돼 있습니다. 정치해도 될까요? 이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전하람 변호사. 예. 이 정도 물어보면 마음이 기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마음이 기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10%, 20% 어떻게 보면 반사체니 발광체니 뭐 이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대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논쟁의 소재가 돼서 반사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40% 정도까지 가면 오늘 기사에도 있지만 상식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어느 정도 이미 자리매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저 기사를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시사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굉장히 높은 언론의 관심도입니다. 즉 윤석열 장관이 대외적으로 어마어마한 행보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찾아가서 면담을 나눴는데도 이게 대대적으로 기사가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도 좀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장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무리수를 둘 필요가 별로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유지한다라는 게 쫓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근차근 행보를 해도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사실 저도 검찰총장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이 정치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분이 과연 경제, 외교, 국방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를 모든 국민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첫 단추를 윤 총장께서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부족한 게 많다.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 채워가는 첫 번째일 텐데 그래서 본인이 모든 영역을 다 안다라고 허장성세를 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지 않고 차근차근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채워나간다라고 하면 의외로 탄탄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잡은 정치인의 탄생을 저희가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장희찬 평론가는 이런 질문과 설명,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석열식 정치의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재보궐 이전에 특히나 보수 야권에서 이 단일 후보도 결정되기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적인 정치 활동에 나서기는 어려움이 많을 거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강연 정치였는데 그 강연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직접 정치 개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여러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의 정치 과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호감이 있는 분들이니까 만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화 내용도 사실 김영석 교수가 직접 풀어준 건데 다 좋은 내용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뭐 나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에게 호의를 표하는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만나면서 접점을 넓히고 좀 외연도 확장하고 시간도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데 김영석 전 교수가 아주 정치 성향이 강한 분으로 평가받지는 않거든요. 이분을 향해서 뭐 보수 인사다, 진보 인사다 이런 평가를 그렇죠. 했던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보수나 진보 정치색이 강한 분들이 아니라 중간지대에서 무당층이나 중도층으로 표변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본의 아닌 지금 보수색이 많이 더 씌워졌잖아요. 예. 이런 색깔들을 좀 희석시키면서 국민 전체를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색깔이 좀 명확하고 짙은 분은 안 만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측근에 의한 최근 인터뷰를 보면 예. 뭐 동교동계, 호남 출신의 여러 원로 정치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는 그런 기사도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 있었던 기성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치권 바깥에 있었던 전문가나 이번에 이제 굉장한 원로 교수님을 만났으니까 다음번에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을 만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사람 정치, 만남 정치를 당분간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배지호 교수님. 네.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잠깐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지지율 높게 나오고요. 뭐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그런데요. 일각에서 이런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검사 말고는 한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다른 분야는 경험이 없는데 과연 정치, 그중에서도 대선 주자 이거 괜찮을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측근을 만났을 때 그 예. 측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안철수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던 것은 구체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컨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라면서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27년 동안 검사 외길만 걸었거든요. 그럼 이제 과연 국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가 성장 동력은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외교, 국방, 교육, 보육,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층의 대선 주자들이 워낙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범보수 중심의 상당히 상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보수 플러스 중도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강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김영석 교수를 먼저 만난 것도 예. 이건 외곽을 통해서 중심으로 들어가자.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집회라든지 또는 강연도 하기도 어렵고 당장 정치검사의 비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김영석 교수를 만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언론의 주목도를 끈 것 같은데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특정 정파에 몸담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을 일부러 선택한 것 같고 이분이 이제 강조한 게 상식과 그리고 공정, 통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지도자에게 다 필요한 그런 덕목인데 이런 부분을 과연 앞으로 시대 정신과 함께 구체적인 컨텐츠와 함께 담아낼 수 있을지가 윤석열 전 총장의 앞으로 성패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기사에 보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뭐 이제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이 전원을 통해서 대화를 재구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야권에 대통령을 할 인재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요 뒤에는요. 그렇다면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이게 생략된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갔다 그러네요. 이 대화만 보면 물론 이거를 윤 전 총장이 확인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일단 이걸 사실로 전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뭔가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오늘 이런 기사 소개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2라운드라고 할까요?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 양상. 지난해도 있었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수사 지휘 안 먹히자 합동 감찰. 박범계 법무장관. 용두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용두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은 이제 감찰 얘기예요. 감찰. 지금 박범계, 대검,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불기소 이런 판단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이 사안 때문에 이건 대립 전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했는데 검찰의 판단은, 대검의 판단은 이거 문제 없습니다. 불기소입니다. 다시 판단 나오는데 이거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합동 감찰 카드를 꺼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이 합동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데. 자, 이런 갈등 와중에 지금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첫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새 검찰총장 여권이 미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아니면 검찰이 미는 조남관 총장 대행. 각각 다르게 민다는 거예요. 지금 보셨죠? 근데 법무부와 지금 검찰이 갈등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국민 청구가 마감됐습니다. 인선 본격화돼. 이게 돼 있는데요. 이 국민 청구를 받기로 돼 있어요. 제도가 좀 바뀌어서 국민들께서 누가 좋다라는 추천을 하는 거죠.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결정을 해요. 추천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첫 단계인 국민 청구가 이제 끝난 거예요. 다음 기사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이성윤이냐 아니냐. 앞에는 뭐 이성윤, 조남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네. 검찰총장 이 분석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처음에 박상기 전 장관이 추천위원장이 됐을 때만 해도 예. 조남관이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그 전망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 수사 지휘 문제가 터지면서 조남관 총장은 이 유력한 리스트에서는 일단 좀 후순위로 일단 밀렸다는. 법무부 여권과 대립하는 구도가 됐죠. 이런 국면으로 가서 조남관 차장이 계속해서 선순위 리스트에 있을까라는 게 지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성윤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예.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다 알잖아요. 아주 충실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추미애 전 장관하고 손발을 맞춰왔고 이래서 이성윤 지검장으로 가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강수에 해당하죠. 강수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뜨는 설은 제3의 카드다라고 그래서 이미 좀 지나간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자꾸 지나간 사람들 얘기가 요즘에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분이라는 거는 이미 검찰 떠나서 변호사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라는 말씀이신가요? 검찰을 일단 떠나갔지만 하여튼 관청 주변에 있거나 변호사를 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 중에 몇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이성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에 임명을 할 경우 아닐 경우 어떤 고민이 되는 겁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 수사를 또 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추윤 갈등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옆에 섰던 극히 몇 명 안 되는 검사들 중에 선봉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성윤 총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검찰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반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뒤에 이어질 파동을 생각하면 이성윤 카드를 지금 꺼내드는 것은 초강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정부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을 할 지점이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결국은 뭐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추천, 그다음에 대통령의 최종 결정 단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주력 백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접종 후 중증 반응 2건, 이거는 백신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부작용을 첫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혈전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발열, 그다음 경련 뭐 이런 거. 근데 약간 좀 증세가 조금 강하다. 그래서 중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2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백신 때문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종 후 1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는 임상 증상을 보이는 한 건과 예방접종 후 고열, 경련 이후 다음날 혈압 저하가 나타난 한 건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통증이 있고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등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작용이 약간 좀 강도가 센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호전이 됐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가 요거는 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혈전 부분이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 65 이상 80%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혈전 위험성 높아지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임상 시험을 했는데 예방 효과는 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혈전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우리 당국도요 지금 혈전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전 생성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접종 후 관찰된 혈전 생성 사례는 평상시 발생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감염과 사망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 가능성을 훨씬 능가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합니다.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그 모습도 오늘 언론 통해서 전달이 될 거예요. 천하람 변호사. 네. 보면은 약간 좀 초기하고 달리 정부가 부작용 이런 거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중증 뭐 반응이 있었는데 이거 있었습니다. 이거 백신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다만 혈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 좀 자주 해요. 진즉에 좀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습 보이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도 백신 접종을 하는 날이니만큼 좀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걱정이 누그러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2건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인정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부작용을 좀 넓게 인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피해를 보신 국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보상을 해드려야. 왜냐하면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우리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 어찌 보면 많은 국민들께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동체나 국가가 모른 척한다라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도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 그 불안을 고려하는 것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 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폭넓게 인정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결코 국가가 이걸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중증 반응을 보이신 분들은 보상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도 당연히 지금 뭐 정책을 수립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정부의 설명이 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유럽에서도 약간 시끄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연합,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 차단했습니다. 현실이 된 백신 전쟁.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의 제약회사가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산을 유럽 대륙에서 하니까 이거를 유럽연합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영국으로 못 가게.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공급 부족. 접종 지연 잇따르니까 영국에 갈 거 없습니다라고 막은 거랍니다, 이게. 배조 교수님, 백신 놓고 참 이런 모습을 보이는군요. 한때는 같은 식구 아니었습니까? 유럽연합과 영국이. 예. 백신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이제 백신이 안전한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영국하고 EU가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 민족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수입을 확보하려는 물량을 확보하려는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확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백신이 안전한가라는 문제인데 이 백신 접종은 이제 과학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걸 이제 불안감을 불신감을 좀 확신해 가지고 그런데 특히 제 정치권에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좀 확산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참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